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중국학과에 있는 서창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에 대해서 여러분께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이래 경제안보의 진화와 주요 세계경제 침체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다양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 세계경제 질서가 변화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전환이라는 표현에 가까운 그러한 큰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는 기술, 에너지, 패권, 공급망, 핵심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대전환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더욱 심화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환인 에너지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화석연료 시대에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맞이하면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역시 전기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급성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시장 역시도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한중일 3개국이 거의 균등하게 나눠 갖고 있던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이 2021년부터 크게 변화하면서 2022년 들어서는 한국과 중국의 양자간 싸움으로 변화했고요. 2023년부터는 중국의 포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쉐어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리튬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업이 굉장히 크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석연료 시대에서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급망의 전환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장 경제에 따른 수요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동맹국 또는 우방국을 중심으로 하는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중국 의존도가 한국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은 거의 80% 이상이, 탄산 리튬은 14%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는 경제안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경제안보의 영향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까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재 부품에 대해서 아시아는 약 40%를, 미국은 약 10% 이상을 수입해 왔습니다. 의존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약 20% 정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쉽게 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의 비중이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캐나다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이나 소재에 대한 의존도, 그 다음에 일상 생활용품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 기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요 생산기지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베트남이라든가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 지역으로 이전을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는 패권의 전환, 즉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 단독의 지금까지의 슈퍼파워에서 이제는 미, 중, EU가 다극체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글로벌 경제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을까요? 서로 전략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에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서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이전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미국의 힘의 약화가 일정 부분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크게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제조 2025와 같이 기술 패권 경쟁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그에 대한 미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면서 미중 전략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중 간의 무역 수지 격차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격차가 커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겠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격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다시 새롭게 2023년부터 커질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 이외의 인도의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규모에 있어서는 역시 여전히 미국이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간극이 좁아들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3대1 규모 차이에서 이제는 1.5대 1 이내까지 좁아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중국보다 인도의 경제 GDP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과 중국도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중국과 일본도 계속해서 격차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PPP 기준 GDP에 있어서는 이미 2016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질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비중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중국이 앞선 것은 물론이고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비중과 관련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적자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흑자가 아직까지는 큰 상태다. 그런데 이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기다. 중국 경제는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리스크 요인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단정 짓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볼 때 일정 부분 과거보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여전히 두껍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대한 비중이 인구에 있어서 중국을 인도가 이미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출산율, 그 다음에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시대로 이제는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격차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중국 제조 2025 계획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패권을 전략적으로 크게 문제 삼고 있고 화웨이, ZTE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중 패권 경쟁은 어떠한 변수들에 따라서 크게 변화될 수 있는가라고 저는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국내 경제 안정과 성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년 9월과 12월에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9월에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고요. 그 다음에 12월은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 북한 관계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요인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중간에 또 상원, 하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판세에 따라서 미국 주요 정치인들은 중국 때리기를 여전히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은 5번째 요인인데요. 미중 통상마찰 또는 패권 경쟁 확대 이후에 예상되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과 충격을 미국과 중국 모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문제였죠. 인플레이션 문제에 있어서 중국 요인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나라 다 미국과 중국 모두가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은 새로운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또 중국도 일정 부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측면들을 살펴볼 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지루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선거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떤 식으로 바이든으로 계속 가느냐 아니면 트럼프로 바뀌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의 새로운 가늠자로 삼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핵심 지역이 과거의 유럽과 중동 중심이었다면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대전환도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중국은 역시 1대1로를 통해서 새로운 구심점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안보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정치안보에서 이제는 경제와 기술, 이런 환경, 인간 안보 이런 쪽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급격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역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정적인 모습 속에서 중국으로부터의 한국의 굉장히 큰 무역 흑자가 급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그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수밖에 없겠지만 여전히 한국의 대중무역 적자로의 진입이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전환태세를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미, 한중 간의 관계를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좋으냐 중국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국익의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실리를 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외교적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US 뉴스라는 곳에서 매년 글로벌 10대 강대국을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아시아 국가 3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국은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여전히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과거와 달리 2위로 올라서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고 2021년에 7위였던 일본이 8위로 떨어진 것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10위에서 6위까지 일본을 앞질러서 오히려 더 영향력 있는 국가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국, 일본 3나라 모두가 국제적인 연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외교적인 실리를 얼마나 크게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합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2023년 10월 5일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당시에 바로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지켜줘야 되느냐 미국이 라는 미국인에 대한 질문에서 지켜줘야 된다는 응답자가 굉장히 급감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급감하면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63%에서 50%로 급감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병자호론 시기에 우리는 굉장히 큰 치욕을 겪은 바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기에 국제질서의 무지한 결과였겠죠.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 김상현이 오르냐 최명길이 오르냐, 이거는 우리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새롭게 우리의 포지셔닝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의 국익의 극대화를 어느 쪽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굳힐 수 있느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중 전략 경쟁은 국제 질서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무역 전쟁에서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그 다음 버전으로 새롭게 또 진보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경제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